보통 이제 SBA 융자라 그러면은 모든 은행들이 이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그 연방 그 중소기업청에서 라이센스를 받으면은 저희 같이 이제 프리퍼드 랜딩 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은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은행을 제외한 그 SBA 융자를 할 수 있는 그 대출 기간이 미국 전역에 14군데밖에 없는데 더 이상 늘리질 않고 있어요. 지난 한 30년, 25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가를 받은 이제 그 한인 유일의 그 SBA 대출 전문 대출 기관으로 보입니다. 본사는 LA에 있고요. 저희 아틀란타 브랜치가 생긴 거는 이제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이제 제가 거기 이제 사무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저하고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이 부딪히신 분도 있고 다른 또 그 모임에서도 많이 뵈는 분들이 돼서 길게 소개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제일은행에서 이제 상업융자를 2000년도 1월부터 이제 담당을 했다가 그래서 이제 그랬다 이제 2006년도에 그 LA에 있는 세안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이제 애틀란타의 론 프로덕션 오피스 LPO가 이제 론만 전문적으로 하는 오피스의 약자인데요. 론 프로덕션 오피스 소장을 맡다가 이제 요번에 1월 달부터 이제 하나 스몰 비즈니스 랜딩에서 새롭게 다시 이제 SBA 융자를 맡게 된 이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그 지겨울 정도로 SBA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그리고 SBA 융자를 실질적으로도 많이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 융자 심사관보다도 더 그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몇 가지 이제 눈에 띄게 좀 다른 현상들이 있는데 예전이라고 하면 불과한 금융위기가 터지기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그때 어떤 융자 분위기와 융자 어떤 그 심사의 어떤 기준들하고 조금 달라진 경향이 약간 있거든요. 그런 점만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 SBA 융자하고 사실 커머셜 융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은행에서 자기네 자체 프로그램을 주는 상업융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청 보증융자라는 프로그램인데 누굴 보증해주냐? 돈을 빌리는 사람을 보증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을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왜? 은행이 암만 그 담보를 잡고 그다음에 크레딧 조사를 하고 세금 보고서를 분석을 해도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융자금을 잘 갚을 수 있을까? 담보를 많이 확보를 했지만 이 담보 금액이 담보 가치가 문제가 될 시점에도 과연 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항상 불안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딧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의 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상업융자가 굉장히 까다로웠고 지금도 까다롭고 있고 담보 위주의 융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보다 못해 너무 이제 몇몇 자격된 분한테만 그런 혜택이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비즈니스 경험이 있고 크레딧이 좋고 다만 담보가 부족하거나 비즈니스 사업체를 구입을 할 때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융자를 해줘라. 우리가 너네를 보증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융자 활성화를 위해서 생겨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모든 은행들이 상업융자를 다 접었죠. 왜냐면 그 2004년서부터 2009년도까지 엄청나게 모든 융자금이 얼로 쏠렸냐 샤핑 센터로 다녔어요.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다. 뭐 세탁소도 못 믿겠다. 리코소도 못 믿겠다. 그랬다가 버블이 터지면서 은행들이 샤핑센터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샤핑센터 융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SBA 융자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용 건물이기 때문에 SBA는 반드시 그 건물 내에서 본인이 비즈니스를 할 때만 보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손실을 겪었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이 자체 상업융자 프로그램을 접고 SBA 융자만 하는 지금 경향이에요. 아마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이제 은행과의 관계가 좋아서 아직까지 뭐 비즈니스 라인업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로 어떤 은행을 찾아가서 내가 비즈니스가 이런데 라인을 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은행에서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거진 다 접고 일부 자기네들 은행하고 한 20년씩 오래동 거래한 분들 제외하고 나서는 굉장히 그런 비즈니스 관리들, 라인 크레딧 관리를 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금은 이제 SBA 융자가 거진 대세라고 봐야 됩니다. 이 융자 하나밖에 안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다행히도 옛날에 SBA 융자도 사실 상환 융자로 별따로 없이 별 다른 바 없이 담보 위주의 융자 썼어요. SBA에서 그렇게 은행한테 돈을 풀어라, 담보가 부족해도 돈을 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가이드라인은 SBA 가이드라인보다 더 우선시했었어요. 그래도 사실 됩니다. SBA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은 니네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 가이드라인을 써서 융자를 풀어도 좋다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키고 안 지키면 은행이 마음이거든요. 그걸 안 지켰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 받을 때 우리가 당신들에게 준 가이드라인보다 더 안전하게 융자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될 게 있냐. 그럼 할 말이 없거든요. 오히려 SBA보다 더 과감하게 문제를 했을 때 SBA에서 준 그 가이드라인보다 더 많이 줬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었다가 지금은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담보 위주의 융자에서 캐시플로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캐시플로우는 이제 총 영업이익을 이제 말하는데 사실 이제 순영업이죠. 저 이제 좀 잘못됐는데 순영업이익을 말하는데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좋으면은 담보가 굉장히 부족하더라도 대출을 과감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융자로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사실은 LA하고 뉴욕에서는 이미 굉장히 한 10년 전서부터 이런 융자를 많이 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지역은행들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뭐 제가 있었던 뭐 제일은행이라든지 뭐 매출은행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은행도 아직까지 사실 보수 위주, 그러니까 담보 위주의 융자를 했다가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쪽도 많이 이제 그 캐시플로우 융자, 즉 세금 보고서를 보고 융자를 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꺼려하던 업종, 즉 무슨 체크캐싱 비즈니스라든지 체크캐싱은 일종의 파이낸싱 컴퍼니로 보거든요. 대부업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비즈니스, 이거는 이제 렌털 비즈니스로 보는 거죠. 내가 물건을 맡겨놨다가 렌트비를 받는 거니까 그런 업종들도 이제는 SBA를 론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이제 된 거죠. 패스가 안 되는. 제가 나눠드린 그 프레스물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헌샵 전당포 같은 경우도 전당포 같은 경우는 전체 수입의 50%를 이제 물건을 팔아서 판매 수익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은 SBA 융자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헌샵도 사실은 이쪽에 파이낸싱 컴퍼니를 보기 때문에 그 파이낸싱 수입이 너무 많으면 융자 자격이 안 되는데 지금은 갖고 있는 물건을 매매를 해서 받는 수익이 전체 수익의 50%가 넘으면은 SBA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걸로 알죠. 아직도 융자가 안 되는 업종, 도박, 갬블링이라든지 이제 스트릿 클럽, 매춘, 생명보험회사, 베일본드 컴퍼니, 베일본드 컴퍼니도 이제 파이낸싱 컴퍼니를 보는 거죠. 그리고 피라미드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좀 간과됐던 보통 융자를 심사를 할 때 캐시플로우가 좋으냐, 그 다음에 이제 담보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크레딧이 좋으냐, 그 다음에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걸 갖다 주로 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신청자의 크레딧과 비즈니스 경험이 없어도 담보하고 세금 보고서만 놓으면 융자가 막 나갔었던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때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부터는 사실 융자 신청의 크레딧이 일반 무슨 뭐 몰기지 받는 것처럼 자동차에 받는 것처럼 굉장히 크레딧이 이제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사실 비즈니스 경험이었어도 예전에 융자가 많이 나갔어요. 진짜 론오피서가 경험이 없는 것도 알면서 본인이 그냥 경험 있는 걸 써서 올렸을 정도로 이건 정말 철저하게 무시됐던 항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비즈니스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과거의 세금 보고서까지 갖고 오라 그래갖고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은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혹시 은행인가를 신청하셨던 분 중에 만약에 이제 부동산 감정이 안 나와서 아마 많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옛날에 은행들이 그 감정이 문제될 것 같으면 감정을 좀 많이 내주는 감정사를 일부러 선택을 해서 감정을 맞춰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런 감정사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라이센스도 뺏기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은행에서 35만 불 이상의 융자를 신청을 하게 된다. 근데 그 융자가 이제 부동산 담보물에 의해서 보호된다라고 하는 케이스 되면 무조건 세 개의 감정회사를 갖다가 비딩을 해서 시간하고 가격이 제일 좋은 회사를 시간하고 가격을 받은 다음에 손님한테 선택하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랜덤으로 이제 감정사를 갖다가 고르게 되는 상황이 됐죠 지금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동산 감정회사를 통해서 나온 감정사를 보면은 내가 만약에 내가 예상한 가격, 이 가격만큼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많은 격차가 있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제가 상업용 부동산은 아직은 회복이 좀 많이 좀 덜 됐습니다. 그리고 빌딩 건축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은행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건축 융자는 사실 뭐 금융위기 터지면 제일 먼저 없어졌다가 맞게 보고 나중에 가장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이 건축 융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니터링이 복잡해요. 진짜 단계별로 정말 잘 짓고 있는 건지, 좋은 메터리얼을 쓰고 있는 건지, 타운에서 요구하고 있는 코드를 맞춰가면서 짓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는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은행은 빨리 SBA를 해갖고 투자 시장에 팔아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건축 융자는 최종 융자금이 끝날 때까지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계속 홀드가 돼 있으니까 은행 수익 구조 면에서도 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없애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주택이나 그러니까 보면 이제 융자를 신청하시는 분하고 은행하고 이제 담보 계산할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이제 1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5만 불밖에 빚이 없어요. 그럼 나는 5만 불로 이제 에쿼티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행은 10만 불에서 85%만 인정을 해줘요. 8만 5천 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만 불 때면 은행에서 봤었을 때 에쿼티는 3만 5천 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만 5천 불만 융자가 나갔길 원하겠죠. 물론 이제 담보 고들 융자가 나간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집 같은 경우는 과거에 80%,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75%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담보 가치의 85%, 그러니까 감정가의 85%까지를 담보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금연에 있어서는 약간 좀 적극적이 됐죠.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장비 같은 경우는 60%, 헌 장비는 50%,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 때에 따라서는 뭐 인벤토리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케이스인데 집의 감정가가 이제 10만 불이고 융자금이 5만 불이 있다면 이 집의 총 에코리는 얼마이고 감정가의 85%의 에코리는 얼마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 에코리를 항상 계산을 하죠. 근데 이제 융자를 심사하는 은행에서는 감정가의 85%만 인정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몰기지 밸런스를 빼고 남은 그 에코리만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SBA 융자 신청 시 유의사항을 이제 보면 되는데 뭐 한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나 항상 걸리는 부분이 다운페이먼트 부분이에요. 보면은 반드시 서류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것들이 지금 SBA 론 오피서들이 제일 많이 세미나를 받는 교육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은행에서도 사실 이 다운페이먼트 부분을 굉장히 막 쉽게 넘어가려고 했고 뭐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개돈 같은 경우 정말 증명이 안 되거든요. 개돈은.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도 막 각서서를 만들어서 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해주고 막 그랬었었는데 이젠 그게 안 돼요. 나중에 뭐 감사받았을 때 하나라도 그 돈의 어떤 흐름이 딱딱딱딱 서류로서 증명이 안 되면 굉장히 큰 문책을 받을 정도로 다운페이먼트 소스가 이렇게 강화됐습니다. 무조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서류상을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만 불짜리 세탁소를 사는데 20만 불이라는 돈을 이제 다운페이를 한다. 그 20만 불이 반드시 그 통장에 지금 당장 있을 필요는 없어요. 클로징 전까지 또 돈이 다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소스만 명확하면 돼요. 내가 그 20만 불을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세탁소를 팔아서 그 돈을 갖다 하겠다. 그리고 내 세탁소가 언제 팔린다.
팔리는 시점에 클로징 스테이트먼트하고 그 돈이 들어가 있으면 되죠. 반드시 뭐 융자를 신청할 때 그 다운페이 돈이 미리 준비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서류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되고요. 크레딧 카드라든지 비즈니스 융자, 개인적으로 빌리는 돈은 절대 다운페이가 될 수 없는데 유일하게 빌리는 돈 중에 다운페이로 인정하는 것이 홈 에쿼티 라인입니다. 홈 에쿼티 라인은 다운페이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더라도 집에 에쿼티가 있으면은 융자회사에 가서 그 에쿼티를 받아서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홈 에쿼티 라인을 받으면 일정 페이먼이 이제 발생하겠죠. 융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 홈 에쿼티 라인의 페이먼트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소득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탁소를 사고 이 세탁소에서 홈 에쿼티 라인 페이먼트까지 감당하겠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부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비즈니스가 이 홈 에쿼티 라인의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 에쿼티 라인 페이먼트가 300불이라면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부가소득은 400불이나 500불이 되어야 하는데요. 왜 소득이 많아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보통 이제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125%에서 많게는 200%까지 소득이 더 많기를 요구하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마치는 분한테는 저희 다 나눠드렸지만 USB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대용 USB인데요. 크레딧 카드 모양으로 생겼죠.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좀 어려웠죠. 네. 내가 이제 그 홈 에쿼티 라인이라고 한 융자를 받으면 다운페이로 쓰기 위해서 페이먼트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빚이니까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알아요. 이제 홈 에쿼티 라인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은행에서는 400불 내지 600불이 되는 부가소득을 요구를 해요.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인컴이 이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왜 굳이 딱 300불이 아니라 400불이나 600불만큼의 인컴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라는 게 질문입니다. 인컴에서 은행은 빚지는 장사 안 하니까. 너무 많은 말씀 부탁드려요. 회장님 먼저. 예, 좀 전에 예. 은행에서 정말 이거 담보가치 인정해 주는 거는 정말 이거 LPT 정말 75%에서 85%만 인정해 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말 그 안정성으로 안정성으로. 안정성이라는 이유는 좋은 이유긴 한데요. 근데 그게 다른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봤었을 거예요. 예. 인컴이 그만큼 많으면은 네. 거기에 대한 텍스를 내야 되니까 또 계산해서 텍스를 빼고 그것도 한 이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접근하신 거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면요. 은행에서 이제 융자 심사를 할 때 내가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 10만 불을 꿔드리면 한 달에 뭐 1,000불씩 내야 되는데 사장님이 살려고 하는 세탁소가 뭐 1년에 한 2만 불 번다. 근데 내가 감당해야 될 거는 2,000불밖에 안 되니까 1년에. 그럼 당연히 자격이 돼요. 이 케이스는. 한 가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통과를 시켜놓고 한 가지를 더 보는 게 뭐냐면 사장님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서 거기에 쭉 페이먼트들이 나오죠. 그거를 묶어서 곱하기 12 하면 연간 페이먼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감당할 수 있는 별도의 소득이 또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셀러분께서 뛰어가신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분이 이제 비즈니스 인컴을 많이 남겨놔서 그걸 커버할 수가 있는데 은행에서는 딱 그 사장님 크레딧 리포트를 써봤는데 1년에 2만 불밖에 안 나가시는 분이니까 딱 2만 불 넣지만 있으면 된다?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안 보죠. 왜냐면은 이거는 딱 그 내가 감당을 해야 될 빚이기 때문에 그게 미니멈으로 필요한 거죠. 한 거고 내가 또 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교육비도 내야 되고 이런 기타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배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는 그 페이먼트에 그게 일종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쿠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홈 에쿼티 라인 이자가 상승할 수도 있죠. 이게 물론 이제 고정일 수도 있습니다. 고정일 수도 있겠지만 변동일 경우는 홈 에쿼티 라인이 상승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50% 레이쇼, 그러니까
크레딧 리포트를 떴었을 때 나오는 페이먼의 2배가 되는 소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좀 이해가 가셨나요? 이 부분이? 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당신의 크레딧 리포트를 떴을 때 나오는 거는 미니멈으로 필요한 돈을 보여주는 것뿐이고 곱하기 2를 해야 당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실질 소득, 필요한 실질 소득이다. 그러니까 그 레이쇼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300불도 600불 정도 50% 레이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 인컴으로 부가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레이쇼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물론 비즈니스 사업체를 구입을 할 때 사시는 분은 매출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내가 수익을 이렇게 남기겠다는 계산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목표로 하는 매출이 딱 나와야 그게 딱 쓰거든요. 내가 벌 수 있는 인컴의 어떤 예상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시는 분은 매출이 중요한데 은행은 매출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얼마가 남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불 매출인데 영업 비용이 한 110만 불이 들어서 10만 불이 손해가 되는 세무보고서 문자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50만 불 갖고 보고는 안 했지만 비용을 잘 통제를 해서 10만 불의 수익을 남겼다. 당연히 그거는 이제 문자가 승인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매출을 전혀 간과하는 건 아니고 매출을 보는 건 딱 2가지입니다. 떨어지고 있느냐, 트렌드가. 떨어지고 있는 매출이면 진짜 융자가 안 나올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거 더 강화됐어요. 네. 그래도 꾸준히 유지는 되느냐. 아니면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거냐. 딱 그 흐름만 봅니다. 매출에 대해서. 결국은 저기 인컴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캐시플로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뭐 이거는 새로운 경향은 아닌데요. 비즈니스 감정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구입하는 사업체의 총 가격 중에서 권리금 포션이 25만 불 이상이 되면 제3의 비즈니스만 전문적으로 감정을 하는 제3의 감정 업체가 맡겨갖고 비즈니스 감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룰은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었는데 이게 좀 강화됐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세탁소를 팔려고 하는데 세탁소 건물 장비 비즈니스를 100만 불에 팔려고 하는 경우에 건물은 50만 불, 장비는 30만 불, 비즈니스는 20만 불인 경우 비즈니스 감정을 해야 되나? 이런 경우는 비즈니스 감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비즈니스 감정을 안 해도 되죠. 25만 불이 안 되니까 권리금이. 그러니까 100만 불이지만 그 중에 권리금 포션은 20만 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매매 계약을 할 때 내가 저 세탁소를 100만 불에 산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이 케이스를 맡은 이제 론 오피서들은 이걸 쪼개달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0만 불이 나온 겁니까? 뭐 건물도 사시는 것 같은데 건물 포션은 얼마고 장비는 얼마고 권리금은 얼마예요?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근데 그걸 알아야 거기에 해당되는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되는 다운페이를 딱 계산해서 네가 이만큼 융자금을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100만 불 딱 총 세족하시 100만 불 주면 20%만 다운하면 됩니까? 론업사가 막막해지죠. 이걸 쪼개줘야 건물에 대해서는 15%, 아까 85%까지 이제 담보가치 융자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남는 차이는 내가 이제 맺고 가겠다는 거죠. 15%. 그리고 장비하고 비즈니스는 보통 이제 묶어요. 장비는 50%밖에 인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다운 페이먼트 계산을 할 때는 장비하고 권리금 50만 불, 이 케이스는 50만 불이죠. 50만 불에 30%를 다운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론업사가 아무래도 다운 페이를 계산해 주기도 쉽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융자를 해줘야 된다는 계산이 딱 나오게 되죠. 어쨌든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갔지만 20만 불밖에 안 되는 경우는 사실 비즈니스 감정을 제3의 감정 업체에다가는 안 해도 되는데 은행에서 내부적으로 해요. 지네들이. 그리고 보이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재융자인 경우에는 현재 있는 상환융자를 SBU 융자하는 경우 반드시 만기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곧 이제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SBU 융자로 바꿨었을 때 월 페이먼트가 10% 정도 더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어야만 SBU 재융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그 다음 현재 있는 SBA 융자를 새 SBA 융자로 바꿀 때는 현재 SBA 융자를 갖고 있는 은행에서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지 못하겠다. 라는 거부 편지를 가지고 다른 은행에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세금자로 바꿨었을 때 반드시 10%의 그 페이먼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야만 재융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좀 많이 제가 복잡하게 말을 썼는데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캐시플로우, 그 은행에서 로너들이 캐시플로우가 좋아요, 융자 나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하는 섹션인데요. 캐시플로우란 넷 오퍼레이팅 인컴, 즉 순영업이익이라고도 하며 해당 비즈니스가 생산하는 총 실질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인컴과 넷인컴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넷인컴,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나온 넷인컴하고는 달라요. 첨부한 그 프린트물 제가 샘플 텍스 리턴 하나 갖고 왔는데요. 거기 쭉 중간쯤에 21번 보시면 오디너리 비즈니스 인컴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12,838불. 그게 순이익이에요. 근데 이 순이익은 캐시플로우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21번은 순이익이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에서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건 뭐냐? 캐시플로우는 순영업이익이라고도 하면서 순이익에다가 장비 감가상각 14번이죠. 동그라미 제가 쳐놨어요. 그리고 내가 권리금을 많이 주고 샀으면 권리금도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어요. 권리금 감가상각. 두 번째 그 텍스 리턴 세금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숫자 이렇게다가 마크해놨죠. 그 어모타이제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게 권리금 감가상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이분은 6,667불이라고 하는 그 권리금 비용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권리금은 10년치를 비용을 갖다 합법적으로 떨궈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데 대충 계산하게 되면 이분이 1년에 6,667불씩 그 권리금 비용을 처리하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10을 하면 이 양반이 권리금을 대충 주고 산 가격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 62,000불 정도의 권리금을 주고 사신 거죠. 그러니까 권리금도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왜냐하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이자 비용이 발생되지 셀러가 파시는 분이 낸 이자 비용은 나의 이자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현금을 가지고 사면 이건 이만큼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다 인컴으로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주인 월급. 이것들을 다 더한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캐시플로우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샘플 세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들을 다 더하면 은행에서 말하는 캐시플로우가 이제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각각의 케이스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사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렌트비가 발생 안 해요. 대신 융자 페이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렌트비는 내가 나의 인컴으로 합산을 해줍니다. 대신 뭐 새로운 그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파트너십으로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이 파트너가 나한테 자기 지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사람 지분을 인수를 하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뛰어갔던 월급, 이 사람 앞으로 떨어져 나갔던 배당금 이런 건 이제 나의 인컴이 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새로운 캐시플로우의 범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까지 뭐 이제 매 케이스마다 이제 아실 필요가 사실 문제를 하나 드리는데 그러면 자 어느 세탁소가 2014년도에 순이익이 3만 불, 장비 감가상각이 2만 불, 권리금 감가상각이 10,000불, 총 이자 비용이 2만 불, 그리고 종업 월급이 3만 불이라고 하면 이 세탁소의 캐시플로우는 얼마겠습니까? 10만 불. 10만 불. 3만, 아니, 5만, 10만, 8만, 10만, 11만. 11만 불. 네. 10만 불도 아닙니다. 11만 거 아니에요? 8만 순이익을 해야죠. 순이익을 해야 돼. 8만 불 맞으세요? 왜 8만 불이세요? 저기 좀 아니고 초에 네. 그러면 순이익 맞아요. 순영업 이익은 순소득 플러스 감가상각 플러스 권리금 감가상각 그다음에 이자 비용 적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함정은 이거예요. 이건 주인 월급이지 않습니까? 내 월급이에요. 종업원 월급 비용이에요. 이건 어떻게 합칠 수가 없어요. 캐시플로우에.
아 저기 이게 사실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한정이 있는 문제인데 예, 축하드립니다. 자, 팔마블이 캐시플로우입니다. 자,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팔마블이 캐시플로우인데 세탁소를 50만 불에 팔려고 해요. 세탁소 50만 불에 팔려고 하는데 다운페이를 15만 불을 하고 인자금을 35만 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10년 동안에 5.25% 계산하면은 월 페이먼이 3,755불이 나와요. 거기에 12를 곱하면 연 페이먼이 45,062불이에요. 이때 은행에서 말하는 이제 넷 커버리지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이에요. 빚을 상환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세탁소에. 그건 얼마겠느냐? 제가 공식까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8만 불을 연 페이먼으로 나누면 돼요. 그죠? 계산기가 없으니까 아마 이거는 못 푸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77. 맞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 그리고 이제 이 1.77, 1.78이 의미하는 게 뭐냐? 내가 융자금을 다 상환을 하고 78%라고 하는 잉여 소득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딱 봤었을 때 1대1 딱 그러니까 융자를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딱 그 캐시플로우가 나왔다. 이거 융자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죠. 이자가 상승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항상 25%의 잉여 인컴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데커버리지 레이쇼가 1.25가 돼야 된다, 1.3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빚을 받고 잉여 인컴이 30% 남아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융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 사장님 아까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융자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는 각종 페이먼트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 분들은 되게 모기지하고 자동차하고 하드 페이먼트 대부분인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일정 소득을 빼고 남은 캐시플로우를 계산한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8만 불이다. 아까 우리 캐시플로우 8만 불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크레딧 리포트를 떴더니 빚이 2만 불이에요. 페이먼트가.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2만 불은 딱 그 페이먼트만 감당하기 위한 거지 그 생활비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4만 불을 껴가야 된다. 사장님은. 그러면 캐시플로우 4만 불에서 내 생활비 4만 불을 껴가면 4만 불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페이먼이 아까 얼마였어요? 4만 5천 원이면 SBA 페이먼트 못하네요. 이 케이스는 융자금을 깎거나 융자를 그냥 승인 거부시켜버리겠죠. 그러니까 론 오피서들이 서류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겁니다. 융자는 사실은 서류 보내자마자 30분 안에 결정이 다 나있어요. 요거 3년치 다 계산하고 나서 줄까 말까의 결정을 하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끝났다는 건 아닌데 이게 넘어가지 못하면 사실 융자는 다시 거부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LOI 이슈할 때 예. 이걸 먼저 검증한 후에 LOI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LOI 정도 못하면 웬만하면 모으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LOI까지는 나온 거는 이제 은행에 따라서 어떤 은행은 이제 크레딧 리포트까지 띄어서 크레딧에 문제가 없는지까지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의 생활비 대비 내 월급으로 아까 환산하는 거 50%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나온 LOI라면 굉장히 그거는 클로징까지 갈 확률이 높은 LOI죠. 네. 그런데 크레딧 리포트도 안 띄어보고 요것만 계산해서 준 거는 절차가 몇 가지가 더 남아있죠. 사실. 그러니까 파이낸셜 분석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죠. 네. 근데 사실 그것까지 물어보기도 그렇죠. 뭐 당신 뭐 크레딧 리포트 뽑아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뭐 내 생활비하고 다 계산해서 준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죠.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크게 걸릴 게 없죠. 네, 크게 걸릴 게 없죠. 네, 또 질문 있으죠? 저도 질문하는데 예. 지금 나다고 세탁소만 자꾸 그러가지고 막 변호사나 예. 병원이나 예. 아니면 정말 뭐 보험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전문인들도 정말 SBA 융자 가능합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트렌드의 하나 중에 이제 빠진 게 그런 이제 프로페셔널들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회계사, 뭐 의사들 그다음에 무슨 뭐 수의사들, 약사들 융자를 사실은 융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 지금 일반 리테일에서 서비스업 쪽으로 그리고 프로페셔널한테 융자를 좀 쉽게 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같은 경우는 뭐 뱅커 보메 같은 경우는 그 스페셜 닥터들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100%까지 융자를 해줘요.
100%가 아니라 110%까지. 캐시플로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캐시플로우가 뭐 약하지는 않겠지만 신청하는 융자금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개업을 하면 뭐 아무래도 이제 장비도 사야 되고 의사의 경우에 장비도 사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50만 불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어떤 특정 은행의 뭐 융자 프로그램 좀 얘기해서 좀 뭐하긴 하지만 이제 뱅크 오브 같은 경우는 그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100%를 다 줘요. 들어가는 코스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운전자금까지 뭐 한 5만 불. 그래서 110%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나가는 경우가 있죠. 뭐 다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뱅크 아메리카 그 했는데 이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SBA가 아니고 예. SBA가 아니고 뭐 커미셔너인데 예. 프로그램을 뭐 금방 해주더라고요. 예. 전화하니까 그냥 조금만 있어라 하고 전화해서 예. 이자가 제로. 덴티스트 프로그램 받으셨나요? 그렇죠. 뭐 예. 그냥- 거기 프로그램 굉장히 경쟁적이지 않나요? 뭐 예. 고정이죠, 더더군다나. 근데 이자가 좀 높아요. 높았었어요. 학교는 120%까지도 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자가 예, 그렇죠. 예. 높잖아요. 이 사실 저 다른 얘기, 다른 은행 얘기하는데 그 제가 이제 쭉 나름대로 그 닥터들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한번 좀 프로그램을 쭉 비교를 해봤는데 US 뱅크 알아봤잖아요. 거기 이자를 따라갈 수 있는 은행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는 그냥 졸업 때 예. 뱅크 아메리카가 와서 예. 졸업 그뭐 프로그램 클래스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프랙티스 솔루션이라고. 예, 맞습니다. 코드 딱 받아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예. 전화 딱 드는 거죠. 기억나서. 예. 근데 US 뱅크가 뱅커뱅이 굉장히 큰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제한이 있어요. 150만 불밖에 안 나가는 대신에 굉장히 이자가 뱅커뱅보다 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근데 회사분이 정말 뭐 원하는 게 100만 불이든 200만 불이든 50만 불이든 원하는 대로 주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예. 그런 건 어떻게 좀 만약에 이제 내가 프랙티스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매입을 한다 그러면 쉽죠. 왜냐하면 뭐 다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캐시플로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내가 이렇게 뷰티 서플라이를 산다. 그러면 융자 상환금의 25% 이용 임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닥터들 같은 경우는 딱 1대1만 돼도 돼요. 융자금 상환한 정도로만 딱 수입만 나와도 100% 융자 나가는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자기가 갔을 때 맞아보는 경우가 그런 이제 기존의 업판트를 살 때죠. 셋업을 하는 경우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의 닥터들한테도 비즈니스 플랜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젝션을 갖다가 달라 그래요. 1년치 예상 매출, 비용 그걸 보고 이제 주는 거죠. 비즈니스 플랜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거 변호사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의사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110% 100%까지 나가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하고 같이 가고 했는데 뱅크 아메리카에서는 네. 건물 파니시는 안 해주더라고요. 왜 그랬었나요? 왜 그랬나요? 글쎄요. 어, 건물까지는 안 해주고 예. 건물은 1.35 예. 그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빌드아웃 코스트까지 한 1.8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프랙티스 솔루션 융자 프로그램 자체가 리얼 에스테이트를 안 한다는 거죠. 예.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이상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SBA 융자 잘 들으셨죠? 저는 그 상공회에서 지금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썸박입니다. 오랜만에 뵙니까. 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그 벌레 박사 썸박 그래서 패스 컨트롤 미국에 오자마자 거의 한 11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벌써 만 11년째 되고 공교롭게도 이제 이게 이제 제가 11년 동안 해갖고 구입한 빌딩입니다. 그래서 2층에
상공회의소 사무실이 항상 항상 이전해 가고 있고 어떤 중심을 못 잡아갖고 제가 사실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왜 why not? 왜 우리 안 돼? 이런 또 오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파격적으로 제가 2층에 아예 랜드마크로 우리 상공회의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타주에서 이렇게 우리 전국 그 모임을 갖고 그러면 굉장히 놀라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한 10년 생각했는데 평생 가야겠다 생각했고 어느 시점 되면 상공회에 있어서 이 건물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11년 동안 그 참 고생 미국에서 많이 했어요. 전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소위 말해서 뭐 현대자동차 연구소, 쌍전자 연구소에서 그냥 그 평범한 직장 생활하다가 거기서 대학원도 보내줘갖고 했는데 미국 오니까는 그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이제 뭐 언어도 안 되고 그래서 진짜 새벽 2시에 잠자고 한 4시에 일어나갖고 남이 안 하는 비즈니스 하겠다 그래서 그 벌레 잡으러 다니면서 수많은 그 특히 미국에 오니까요 이게 신분이 차별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래서 약간 굉장히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벌써 저도 이제 30대 말에 미국에 와서 지금 이제 50대 이제 52살인데 점점 느끼는 게 제 미래는 뭔가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 내 비즈니스 이만큼 키웠어. 근데 so what? 항상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빠 비즈니스 애들이 하겠다고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은 아직까지 아빠가 저기 뭐 한의사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의사 시험도 봤었거든요. 미국에서 라이센스 갖고. 그 아직까지 대학 졸업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그걸 창피하게 해요. 그래서 애들이 내 비즈니스를 계속 갖고 하는 거는 힘들구나 생각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은퇴의 모든 것은 비즈니스로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그게 아니라고 느꼈을 때 또 회사는 점점 커졌을 때 제 텍스 문제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엄청 내야 돼요. 물론 미국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거지만은 이거 절세 방안이 없을까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끔 그 찾아오시는 그 보험회사에서 IRA 이제 텍스 시즌 되면 들라고 그래서 들고 또 비즈니스도 하다 보면 돈 없어서 또 해약하고 이걸 뭐 수없이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어느 정도 안정돼주고 이제 딸이 어떻게 또 다시 사무실 와서 저를 팔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보험회사에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갖고 찾아봤어요. 그런 좀 제일 좋은 회사가 어디냐 인터넷 하니까 딱 나와요. 보험회사가 한 미국에는 900 회사가 되는데요. 그 신용평가회사 있죠. 여기서 트리플 A를 받고 있는 회사는 3개의 회사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원 오브 더 베스트가 뉴욕 라이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뉴욕 라이프는 사실 애틀랜타에는 많이 안 알려진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좋은 회사가. 그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럼요. 좋으셨죠. 900개의 생명회사가 있는데 생명보험회사 그 중에서 트리플 A 그 4대 신용평가에서 재정 안정성을 인정받는 데는 3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뉴욕 라이프가 한 회사예요. 그 정도로 그 안정성이 있고 역사가 170년 됐고 이 회사가 10년 그 역사 동안 10년을 제외하고는 배당금을 전부 다 고객들한테 드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그 뉴욕 라이프 여기 애틀랜타 본사가 있어갖고 납도도 해갖고 시험 보고 한 3개월간의 면접을 거쳐서 거기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사실 많이 권하고 제가 보험을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보험 세일이 아니고 은퇴 문제, 그 다음에 그 우리 생명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장기 우리 요양보험, 그 다음에 애들 위한 학자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뉴욕 라이프라는 우리의 그런 어떤
이민 생활하는 우리 이민 1세, 1.5세 그런 가려운 거를 충분히 이 회사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드렸으니까요. 여기 앞에 이제 앉아 계시지만 우리 이기선 선생님 뉴욕라이프에 벌써 20년 되신 분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발표는 예정돼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이 회장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저는 상공회의소의 멤버이고 상공회의소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참 좋은 단체고요. 이렇게 오신 여러 그 손님들, 우리 또 멤버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